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8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개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각기격파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5년 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큰 그림 청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5년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정책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새 정부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3대 국정 원칙을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청과 통합,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정과 신뢰, 그리고 세 번째가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정치 개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혁신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외교 안보 강화 목표로 선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120여 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히 개헌 추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서부터 군 정치의 개입을 방지한다는 것,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등 고강도 이제 정치 사법개혁 과제를 전면으로 배치한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경제 분야입니다. 네.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아리백 이 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 산업 투자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국정 목표를 제시한 건 이번 정부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21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를 두어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개념을 잡아드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국가 비전이 맨 위에 있고요. 여기에 3대 국정 원칙 설명해 드렸죠. 그 밑이 5대 국정 목표, 여기에 123가지의 과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행할까? 재정 지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그 5대 우리의 그 국정 목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경제 쪽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경제란 키워드를 걸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제 깔린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도락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 목표 5대 가운데 두 번째인 바로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가 그 주 핵심인데요. 제도학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바이오와 같은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성장의 축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먼저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산업별, 행정별, 지역별, 이제 공공 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요. 최고급 AI 인재 양성과 유치, 그리고 첨단 GPU, 이제 구하기 힘들다는 엔비디아의 이제 GPU 칩 5만 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좀 개방하면서 세계 1위의 AI 정부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고요.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라는 원칙인데 아울러 이제 벤처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서 기술 창업의 생태계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제로화를 도입해서 100조 원 규모의 이제 국민성장 펀드로 민간 투자까지 이끌어내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에너지 정책도 단순한 이제 환경 중심이 아닌 이제 경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구축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서 산업별
탄소 중립 경쟁력을 높이면서 기후기 대응 능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새 정부의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판을 다시 열고 그리고 이제 혁신 주체인 중소 벤처 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중장기적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봤는데요. 이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 사회가 좀 맞물려 있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뤄보자. 이 세 번째 이슈 균형 성장 부분도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일자리와 인구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죠. 이걸 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세 번째 국정 목표가 바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으로 수도권 쏠림과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분권형 성장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핵심은 이제 수도권, 충청, 대경, 동남, 호남 등 5개 초강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이제 3개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해서 혁신 거점과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행정 수도인 이제 세종시를 좀 완성하고 2차로 이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완과 국사 이제 지방세비를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뭐 서민,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이제 활성화라는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이 돼서 아마 이제 한국형 특히 이제 이 한국형 이제 이런 정책은 수도권이 아닌 이제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삶의 기회를 동시에 보장하고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를 줄여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균형 발전의 청사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액션 플랜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123가지 국정과제는 다 못 보고요. 이 중에서 12개, 이 12대 중점 전략 과제가 따로 좀 선별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세부적인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국민의 관심대가 워낙 높고 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12대 어떤 중점 전략 과제로 묶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이제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핵심 국정 철학을 압축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그러게요. 이게 가장 이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찌그러지고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정 과제로. 그 뒤를 바로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또 진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저성장 구조를 돌파하고 기술 기반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또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기본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구위기 대응과 글로벌 5대 문화 강국 실현, 또 이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등 국민의 삶의 질적 재고를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균형 발전과 외교 이제 안보 과제로는 5국 3특 이제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 또 참여 소통의 국정 운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정책의 재정과 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반면 핀셋 이제 추진 전략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어떤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구상입니다. 네. 이 중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션 플랜 중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은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AI 에너지 고속도로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었는데 K 원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다. 뭐 이런데 뭐 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 이제 국정 운영 계획에서 AI, 재생에너지와 같은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작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분야가 빠지면서 업계에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의 휴유증에서 막 벗어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이제 이 어떤 원전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투자라든가 투자 위축이라든가 생태계 위축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강하게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어떤 원전 업계에서 정책적 뒷받침 없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요구하고는 보완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탄소 중립 전략 속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보완으로 지금 원전으로서의 역할을 좀 분명히 명시해달라. 네. 그러면서 중장기 원전 투자 로드맵을 제시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 R&D라든가 R&D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다시 원전 르네상스로 돌입한 상황에서 지금 K원전이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5개년 계획 내에 네.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정책의 어떤 연속성 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번 5년간의 이 계획에 총 210조 원의 재정 계획, 예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정 투자 계획과 함께 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점들 보완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약 210조 원의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일단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재원 조달 계획이 현실성과 구체합니다. 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만으로 21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과제별 그리고 재원 배분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시 모니터링과 이제 조정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제 국무조정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행 과제를 상황을 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목표나 전략, 예산을 수시로 보완하는 유연하고 기밀한 어떤 정책 관리 체계가 가동돼야 하고요. 세 번째가 정책의 성패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 창구를 개방함과 동시에 이제 공개적인 결과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 공약 역시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과의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로컬 밀착형 행정 전략이 좀 뒤따라야 하는데요. 결국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큰 틀의 청사진을 넘어서 재원이랄까 제도 그리고 이제 협치 기반이 뒷받침된 이른바 이제 선택과 집중이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석유화학 업계가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부터 몇 가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일단은 뭐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그냥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서 일단 구도를 좀 먼저 잡아드리면 일단 정유와 석유화학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들여와서 이거를 끓는 점에 따라서 분해를 하면 뭐 LPG,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같은 에너지와 그다음에 납사가 나온다는 건데 그 정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걸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이 중에서 납사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이걸 납사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납사를 분해해서 크래킹을 하면 합성 수지나 원료가 되는 PEPP,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다양한 원소재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를 석유화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석유화학이 생각해 보시면 플라스틱이 시대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1990년대 우리나라 1970년대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석유화학이 성장했었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진짜로 좋아졌던 건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해야지 석유화학이 좋아지는 건데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2016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왜냐하면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부양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좋냐? 중국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산업 자체는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수요는 물론 증가했지만 수요 이상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입니까? 그렇죠. 네. 중국과 중동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자금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석유화학 시설들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게 중국 내부에서 자금률이 100%가 넘어가면서 수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원유만 팔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석유화학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까 납사 크래킹이라고 해서 NC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COTC라고 해서 크루드 오일을 바로 케미컬로 전환시키는 그런 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만드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이후에 납사를 가지고 크래킹하는 것보다 원유에서 바로 크래킹하는 게 훨씬 더 원가가 좋겠죠. 그러니까 중동 쪽이 원가 측면에서 월등히 좋다 보니까 이 COCC의 등장도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과잉 공급, 여기에 중동의 뭐 가격 경쟁력, 효율성 이렇게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사,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이 석유화학 업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급격하게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가 여천 이 NCC 아까 말한 이제 납사, 나프타 크래킹 그 회사인데 여천 석유화학 한때 뭐 최고의 직장이라고 불렸고 뭐 뉴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여천 NCC 때문에 한화그룹, DL그룹 간에 뭐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네. 일단 여천 NCC가 어떤 회사며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됐나 여기부터 좀 볼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납사를 크래킹해가지고 원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납사를 가지고 크래킹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여천 NCC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몇 개 더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뭐 대한유화, 하나토탈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LG화학이랑 이제 같은 회사다. 네, 그렇죠. 비슷한. 뭐 사업과. LG화학은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요 NCC는 정말 NCC 쪽에 집중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천 NCC니까 여천 산단에 위치한 NC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199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림그룹과 하나그룹이 5대5로 합작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 당시에 대림과 하나가 가지고 있던 NCC 공장을 합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합작해서 진행이 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이 두 회사가 한 25년, 26년 동안 가져간 배당만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면서 안정적인 회사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석유화학 자체가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여천 NCC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2021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870억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바로 그 전년도의 영업이익만큼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3,867억이 나요. 그리고 그 지금 제 5년간, 그러니까 지금 2022, 23, 24, 3년 플러스 지금 상반기 동안 9천억 넘는 영업 적자가 났고 단기 순손실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천 NCC는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4조 4천억 배당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내부 유보금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현금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지금 부도 위기까지 나왔는데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017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59%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은 340%까지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부채 자체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본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자 단기 사채라고 해서 뭐 어음을 끊어주면 이걸 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두 차례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환으로 연기하는 3개월 연기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료 대금이라든가 임금 지급, 회사채 상환을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8월 21일까지 360억이 필요한데 이 360억이 없어져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화학, 특히 K석유화학의 어려움은 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웬만한 석유화학 기업들, 공장도 우리가 말하는 가동률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있다면서요? 거의 멈춰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계에서 보면 60% 정도가 가동률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GP 마진 기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PP, 폴리프로필렌이 72.8%, PE가 71.7%, 납사 크래킹이 64.6%입니다. 그러니까 GPM 기준으로도 지금 거의 마진이 간당간당한 수준이니까 적자를 당연히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G화학도 작년에 78%에서 올해 71.8%까지 내려왔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합성 수지가 지난해 60%에서 지금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수 산단 전체를 본다고 치면 작년에 그래도 한 80% 이상 90% 가까이 됐던 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1분기에 81.5%까지 떨어졌어요. 전체 산단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아까 여수도 말씀드렸지만 울산과 대산 산단, 서산에 있는 대산 산단도 있는데 대산 산단의 가동률은 지금 30%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화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기초유분 쪽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게 이제 이어지고 있고, 아까 여천NCC의 실적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환유화 같은 경우도 2022년 이후에 영업 적자를 대규모로 기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적자의 지속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모든 걸 좀 말해주고 있는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천NC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업 적자가 누적으로 이제 9천억 이상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지금 뭐 3년 동안 뭐 2조 원 이상. 롯데그룹 위기설까지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이.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먹는 하마가 될 거고 예. 여기에서 급격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어렵고요.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몇 천억 단위, 뭐 4, 5천억 정도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NCC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이어가 좀 팔려서 저런 건가요? 금호석유화학 정도가 그나마 실적이 좀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돌아섰다기보다는 흑자를 많이 보던 게 이제 흑자가 줄어들었다. 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안 좋은데 그나마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유분이 아니고 기초유분을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 고부가 화학을 가치. 하는 그런 몇몇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산업 전문가 분들은요, 좀 우리가 아프고 현재 더 어렵겠지만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일본이라든가 과거 이런 또 앞에 간 국가들이 좀 거쳤던 유럽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 구조 조정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업계의 구조 그렇죠. 조정. 뭐 네.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좀 늦었죠. 사실은. 늦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네, 이미 뭐 중국이나 중동이 좋아질 걸 알고 이렇게 캐파가 늘어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는데 사실 왜 이렇게까지 늦었냐라고 이제 업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캐파를 늘릴 줄 몰랐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빨리 늘릴 줄 예. 몰랐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일단 된 건데 일본과 유럽은 이미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19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쳤는데 둘 사이에 약간 간극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상향식 구조조정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 중심이기 때문에 독일은 하향식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일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석유화학 산업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720만 톤, 그 당시에 일본의 에틸렌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NCC 같은 그런 기초유분을 만드는 공장이 720만 톤이 있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470만 톤까지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서게 되고요. 네. 그리고 빅딜 등을 주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독과점 이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법을 뭔가 회피하게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빅딜을 통해서 구조 개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 남은 자원들을 기반으로 스페셜티 쪽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NCC를 그러면 NCC나 에틸렌 공장을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지키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결국 화학의 기초유분이 화학 산업에서의 쌀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페셜티라고 하는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바스프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사실 범용 사업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범용 사업을 축소시키면서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스페셜티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었고 에보닉이라는 회사, 글로벌 이제 화학 4위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사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을 해서 범용 사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스페셜티 쪽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 정부도 석유화학 업계 구조 조정에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M&A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급을 좀 줄여야 되겠죠. 좀 뼈아픈 산업 구조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늦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오복 캐파가 돼 있는 부분을 분명히 좀 줄이면서 우리나라도 보호가치 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의 투여 자체를 이게 안 되는 쪽 말고 잘 되는 쪽, 될 수 있는 쪽, 미래가 보이는 그렇죠.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구조 개편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같은 그런 혜택은 없다. 뼈를 깎든 자구책을 내놔라라고 자구책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19일에 석유화학 업계에 간담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계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보다 경쟁력 떨어지는 설비는 과감히 정리하자가 이제 나왔죠. 그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줄여서 상경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상경장이 오늘 열렸죠. 그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은 370만 톤 규모의 NCC를 축소시키겠다. 이게 에틸렌 공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NCC 공정을 축소하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이 내냐라고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캐파가 한 1,300만 톤이 조금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400만 톤 가까이를 줄이는 거니까 30% 정도를 30% 축소시키는 정도 네. 축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한 형태의 구조적 개편인데 결국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각 기업들한테 구조 개편안을 가지고 와라. 주요 10개 기업들한테 구조 개편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든 세제 혜택을 주든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빅딜을 주도하든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들이 안을 갖고 오면 그걸 검토해서 우리가 뭐든 해줄 수 있다는 형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K 석유화, 우리 국내에서의 이 석유 이 산단 같은 경우에 이제 양대 축이잖아요. 여수하고 충남 서산인데 지금 충남 서산 산업단지도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당국이 이제 서산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죠. 네. 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이제 선포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먼저 상경장 이걸 보면 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걸 목표로 두고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산업단지의 역할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엮여 있는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 서산과 포항 지역이 현재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심의에 막바지에 있다고 하고 화학단지를 보면 이미 여수가 됐기 때문에 서산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긴급 경영 지원 안정 자금이 들어가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가 들어가고요. 또 협력 업체와 소상공인의 어떤 대출 만기 연장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고용 안정 사업을 위한 또 우대, 뭐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뭐 30년 넘게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K 석유화학입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미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스페셜2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도 뼈아픈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정부와 민간업계 어떤 모습들 보여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이게 뭐랄까 민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 그렇죠. 여론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지금까지 산업 구조 개편을 잘 이루어왔잖아요. 그러면 석유 화학을 무조건 유지해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면 좋겠고 이번에 서산의 어떤 움직이는 위기 대응이요. 네, 서산 네. 위기나 아니면 여수, 포항의 위기를 보면 결국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 산업 자체의 지원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근간은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우리가 부양이 돼야지, 주식시장이 부양이 돼야지 자금이 돌고 기업적으로 자금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다양한 부양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